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가 반드시 최선일 수는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 선거 또한 이런 명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목도했습니다. 제도가, 정치가 우리를 배신한다는 표현은 어떨까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어쩌면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허점은 있게 마련일 테니까요. 선거제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래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정치의 실효와 효용에 관한 논의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가 최근에 낸 책입니다.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남태현 교수는 물론 지금 미국에 계세요. 스튜디오에 모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정상 국제 전화로 대화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귀한 손님입니다. 미국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를 곧 전화로 연결해서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그 이유에 관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시죠? 네네네. 여기는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솔즈버리라는 곳입니다. 솔즈베리요.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태현이고요. 이번에 왜 정치는 배신하는가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저는 현재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의 근교에 있는 솔즈베리라는 곳에 있는 솔즈베리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주 DC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그 해변을 찾는 시골이고요. 이곳에서 제 아내하고 세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왜 정치는 배신하는가라고 해주셨는데 본인의 책 제목인데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가 맞죠? 네,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죠, 교수님? 네, 지금 나온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머리글에 보니까는 영화 변호인 얘기도 나오고요. 네. 최신 이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 겨울에 잠시 마침 한국에 잠깐 들어가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물론 이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생각도 하고 물론 이 책을 위해서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보긴 했지만 또 막상 들어가서 우연히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됐고요. 영화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민주노동당 당사가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민주노총이요, 민주노총. 그런 것을 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교수님. 네네.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라는 책. 자, 어떤 취지에서 집필을 하셨는지 또 어떤 책인지 일단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참 논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논쟁이 참 감정적인 비판이 흔한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감정적이고
좀 단편적인 논의가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돌아보고 이 정치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네. 예,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물론 이 제목은 이 출판사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거겠지만은 그래도 정치가 우리를 배신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교수님 책에 담겨 있으니까 이런 제목을 뽑았을 겁니다. 정치가 네. 우리를 배신한 사례, 최근에 이런 인식을 갖게 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를 보나 네. 미국이나 한국을 보나 뭐 어디를 보나 늘 있는 일이죠. 근데 예, 그것을 뭐랄까요? 안 보거나 못 네. 보는 게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나 후퇴 같은 것을 보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정치인들이 말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 권력을 가졌을 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뭐 불평도 많이 하시고 네. 하시지만 네, 그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인 하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네, 또 뭐 자주 외교 뭐 그런 것을 구사하리라고 많이 기대를 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또 돌이켜 보면은 딱히 바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쉬운 대목이 뭐, 있죠. 예, 네, 그거 어떤 정치인들의 배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어떤 계속 되풀이는 패런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꼭 어떤 정치인에 대한 배신이라는 면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배신도 사실은 많이 있죠. 왜냐면은 네, 선거를 통해서 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 기대가 계속 깨어지는 게 되풀이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 있어서도 배신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책의 제3장에서 다루신 이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환상이나 선거로 상징되는 민주체제의 함정이라는 내용, 뭐 앞에 해주신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환상이라는 것을 네, 이거를 말을 하면 항상 제가 수업에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항상 학생들은 뭐랄까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네,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보거나 누구하고 토론을 해봐도 네, 당신의 한 표가 과연 무엇을 바꾸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사실은 물론 뭐 굉장히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내 한 표로 뭐가 바뀐 것은 없다라는 것을 대부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표의 의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책에 좀 자세하게 논의를 하긴 했지만 그 나의 한 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선거 그 자체를 돌이켜봐도 우리가 얼마만큼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정치인들의 정치에 우리가 들러리를 쓰는 꼴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따지자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든지 하면 이 TV에서 30초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30초의 광고 동안에 사실 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한테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유권자들은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안 알고 있는 듯한 또 환상을 가지는 거죠. 이 국가기관의 개입을 돌이켜봐도 예,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이 제도적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영향에 크게 받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전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선거 민주체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선거와 선거 사이에서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들도 사실은 선거가 없으면 그 유권자들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예. 마치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요. 교수님은 시험 없을 때도 많이 하셨으니까 교수님 되신 거 아닙니까? 아유, 무슨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특별한 예, 지점을 저도 뭐, 짚었나요? 예. 네, 시험이 있고, 예. 네, 대학원생 박사 할 때도, 예. 그, 시험이 없으면, 이 페이퍼를 낼 날짜가 다가오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게 학생이고, 네. 선거가 다가올 선거가 없으면 귀를 안 기울이는 게 정치인의 섭리인데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대통령이 되었고 또다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의 유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어떤 큰 동기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큰 것이고요. 네, 일종의 책임성이 약해지는, 사라지는, 실종되는 그렇죠. 뭐 그런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자, 이 제도적인 맥락 벗어나서 몇 가지 얘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정치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이른바 숨은 정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종교의 정치, 다른 하나는 돈의 정치, 이렇게 꼽으셨어요. 먼저 종교의 정치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정치라 그러면은 뭐 마치 많은 분들이 흔히들 생각하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종교 극단주의자가들이 판을 치는 중동의 정치를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의 정치가 과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인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 특정 일부 그 보수 종교, 보수 네. 교회, 대형 교회들 특히. 대형 그렇죠. 예, 네. 대형 교회들의 행각을 바라보면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종교의 그 이데올로기와 예. 종교 그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돌이켜 보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사실 뭐 그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것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뭐 네. 이미 공산주의가 무너진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뭐 중국도 공산당이 지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참 무색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성행하고 있고요. 뭐 북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북한에서 아니면 정확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적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누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죠. 하지만 이분들은 계속 그것을 그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계속 그 되풀이를 하는 것이죠. 모임에서나 선거 때나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렇게 되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우리나라에서 유지시키는 아주 큰 정치 기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 교회가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그러한 그 설교라든지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그 교회에 와서 그 목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한국에서 뭐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과연 뭐 얼마나 그럴까라고 하지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알 거예요. 네.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종교 얘기가 아니든 정치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고개를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수십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쁜 것이냐, 뭐 좋은 것이냐 그걸 떠나서 내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한 표 민주체제 내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정치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말씀이나 그분들의 이데올로기가 비단 정치적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죠. 그 종교의 그 숨은 정치의 그 부분에서는요. 네. 돈의 정치라는 대목도요. 뭐 어떤 설명일지 대략 짐작은 됩니다만은 어떤 관점에서 짚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돈도 예 마찬가지죠. 예, 네.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사실은 제가 되풀이한 것밖에 아닙니다. 사실은 네. 민주체제에서는 사실 모든 유권자가 이 한 표를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다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는 말이 뭐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체제는 어떻게든 공정하게 돌아가겠지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믿음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간단한 예를 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과 분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정치력을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무현을 예를 들어서 지지한 많은 그 분들이 돌이켜 보시면 노무현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한 표를 주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어떤 지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그 돈을 조금 그 모아서 저금통을 모아서 이렇게 주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삼성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돌이켜 보면요. 삼성이 했던 어떤 삼성과 그 노무현 정권과의 그 유대를 보면 이 어떤 한 사람 어떤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었죠. 우리가 네. 다 알다시피 네. 국민소득 뭐 2만 달러라든지 뭐 산업 클러스터 추진한다든지 참여정부란 말 자체 그 모든 것이 삼성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언론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단체고요. 우리가 그런 것은 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검찰의 조사에서도 그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당시에게 모든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뭐 몇백억씩 제공했던 것도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나쁘다 적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약을 파기하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지금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뭐 이런 사태 등등으로 우리의 선거권,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우리의 그 행위가 효용을 잃었다는 거는 입증이 된 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증이 된 셈이고, 그래서 정치 또는 정치 제도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종교라는 돈이라는 이런 무서운 가치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질서를 좀 흐트리고 시민들의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갈수록 더 작게 야위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책의 주제의식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효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대안이 무엇인가? 그렇죠. 대안에 관한 생각을 얘기입니다. 해보면요. 예. 선거가 어떤 민주 체제의
초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네. 민주체제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음, 그러면 선거와 더불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보통 시민들이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틀이 짜여져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를 지금 돌이켜 보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 제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판을 바꿈으로써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체제가 보완이 된다면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좀 더 의견을 더 잘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정치 지도자들도 시민들의 말을 더 잘 기울이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네. 그럴 수 있는 판을 저는 다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네. 들자면요, 정당 활동을 한다든가, 시민단체에 가입을 한다든가, 집회에 참여한다든가. 물론이죠. 예. 네. 예, 그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네. 하지만 또 그거와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현재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것들을 일단 좀 완화시키거나 크게 네. 나아가서는 제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이 한반도 내에서 평화의 체제를 안착시킨 것이 저는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북 논의라든지 네.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이 북한의 위협을 통해서 네. 이 다른 정치 논의가 다 잠재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는 평화가 안착되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어떤 꼭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것은 아주 먼 일이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고 무력을 감축하고 경제 고유를 늘리고 그런 어떤 당장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많이 했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네. 이미 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법이라든지 집시법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법체제 정비도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네. 선거구에서 한 명이 승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얼마큼 표를 받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등만 하면 거기서 자기가 승자가 되는 그런 우리 미국식 사실은 선거 네. 제도인데요. 네. 그런 것을 탈피해서 어떤 유럽식의 당명부 선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승자가 독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표를 얻은 만큼 목소리를 의회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얻은 표와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비례하는 그런 어떤 의원 내각제를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네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도 계속 승자가 독식을 하고 패자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장애로 나가서 투쟁을 하거나 네. 다른 방법으로 제도 정치권 밖에서 정치를 하고 야당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계속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시위를 하더라도 과격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요. 그런 것을 좀 순화시키고 완화시키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 전달이 되려면 그런 어떤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저는 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권력 구조는 내각제 그리고 선거 시스템은 최대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선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네. 대한민국 지금 그야말로 이 극단적이죠. 정말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복합적이고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갈등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멀리에 계시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부터 또 최근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죠. 담론, 이념 이런 게 막 정면 충돌하고요. 국기가 흔들리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균형을 좀 잡고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 사실은 정말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네. 강론적인 어떤 사안이라기보다 저는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정치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정치인들도 직업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직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것처럼 이들도 직장을 잃는 것, 즉 권력을 잃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을 이 권력욕이 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 정치에 대한 시각을 바로되지 좀 약간 뒤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반응합니다. 저 양반도 저 사람도 저 국회의원도 진정성 없구만. 지 밥그릇 찾기에 급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자주 하는데 거기에 실망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좀 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학생들이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요. 네. 그 정치인들도 어떤 자극이 없으면 말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네. 진정성을 보이거나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무엇인가에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멀리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책에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라는 책에 많은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월 21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미국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가 쓰고 창비가 펴낸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이고 이 자료와 데이터도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잘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